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하실 주제는 행정 개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정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이란 공공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는 정부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인데,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은 이제 이 정부가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지 작은 역할을 하는지, 즉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 서구를 기준으로 이 정부 간의 변천, 이걸 중심으로 살펴본 거고, 이번에 볼 내용은 행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활동에는 크게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특히 관리는 행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업 경영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첫 번째가 정치로서의 속성이고, 두 번째가 관리 또는 경영으로서의 속성이죠. 자, 그러면 행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 내용 보시면 첫 번째가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행정학 전반에 걸쳐서 이 행정은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중요한 특성이 정치거든요. 그럼 정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8글자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뭐냐 그러면 정치는 가치의 문제고요. 이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자원, 이익이에요. 이익. 이 한정된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즉 가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 갈등이 발생하죠. 이 대립 갈등에 대한 권위적 배분 결정, 이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이제 개념 정의한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점. 이런 이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즉 정치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번째 줄, 정당 정치로 나타나죠. 오늘날 이제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죠. 그 다음에 이 권위적 배분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 반대로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 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데 행정에서도 역시 관리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정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죠.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 자체가 정책 결정이고 목표 설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관리에서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달리 표현하면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그럼 기업의 목표는 주어져 있죠.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이렇게 이 주어진 목표 또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으면, 달리 표현하면 정책이 결정돼 있으면이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달리 표현하면 달성해 가는 게 관리예요. 관리에서는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 즉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배분 결정이 이루어져 있으면, 달리 표현하면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정책이 결정이 돼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현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실현합니까? 효율적으로 실현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추구하는, 즉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민주성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란 말을 쓰잖아요. 반면 관리가 추구하는 거는요, 실현하고 달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민주적으로 실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보다 적은 비용 들여서 보다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관리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플랜 2C가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가. 그러면 관리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자, 설정된 목표를,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하죠.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플랜. 그리고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C, 통제하죠. 이게 바로 관리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관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비즈니스죠. 경영. 관리는 경영이 본고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관리는 결정이 아니라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게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위에서 봤다시피 반면 관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판단, 가치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이 갖고 있는 양면성.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관리라고 하는 양면성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요. 자, 이렇게 행정이 갖고 있는 양면성, 첫 번째 정치냐, 두 번째 관리냐,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행정학 이론의 발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그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행정은 사실 이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방금 봤죠? 왜? 행정 개념 자체 속에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치라는 측면도 있죠. 행정 개념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측면도 있어요? 관리, 경영이라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이제 행정 개념 속에 이질적인 두 가지 속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이 야, 나 너 정치 너하고 친할래 해가지고 행정의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니야, 나는 나의 본질은 관리야 해가지고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이 부각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 행정학 이론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정당 정치라 그랬죠. 다시,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덟 글자,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당 정치로 나타나고, 두 번째,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가치를 영어로 value라 그럽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자, 반면 관리는, 자, 관리의 본고장은 경영이라 그랬죠. 비즈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가 정책 결정이라면 관리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해요? 집행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치가 가치 판단이라면 관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는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질 때가 있다 그랬죠. 바로 행정의 이런 측면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래요.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면 정치와 행정이 하나의 차원이 돼버리는 거죠. 1. 자,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공행정이라 그러거든요. 공행정. 그리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을요, 사행정이라 그래요. 공공문제 해결이 목적이죠. 반면 경영은 사적 이윤극대화가 목적이죠. 그래서 자,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면, 즉 정치행정 이론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공행정하고 사행정은 멀어져요. 얘가 일로 가니까 이쪽하고 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를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해요. 서로 다르다 이거야.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요. 어떤 때는요, 이 행정이 관리와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즉 이런 측면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정부 행정이나 기업 경영이나 본질이 어떻게 해요? 관리라는 측면에서 동일해지죠. 이렇게 되면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해요. 일원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공사행정 일원론이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정이 관리와 가까워지니까 뭐하고 멀어집니까? 정치와는 멀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자, 이게 이제 현대행정학의 발달인데요.
자,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 개념의 변천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현대행정학은 1887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887년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많은 행정학 이론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행정학 이론에서 초점을 두는 행정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요.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의 양면성 가운데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얘기예요. 첫 번째, 자, 양가로 1번 행정관리설. 자, 그 양가로 1번 행정관리설의 제목 행정관리설 뭐겠어요? 행정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동그라미 하시고 관리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퀄 표시하시고 쉽게 갑시다. 행정의 본질은 뭐예요? 관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최초의 행정학이에요. 이걸 고전파 행정학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연구하냐면 관리 기술을 연구해요. 이걸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그래요. 관리 기술을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정의 본질은 관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요? 이원론이 돼요? 이원론이 되고, 자, 공사행정은 이론론이 되는 거죠.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드로 윌슨 체크하세요. 우드로 윌슨, 현대행정학의 출발입니다. 자, 현대행정학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줄쳐두시고, 자, 요 파트는 우리 이론서 52페이지로 좀 점프해서 좀 봅시다. 이 내용이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52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52페이지에 또 넘겨보십시오. 53페이지 함께 간단하게 볼 건데 53페이지 보세요. 자, 현대행정학의 출발은 53페이지 하단에 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출발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1887년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왜 쓰게 됐느냐? 52페이지 펴두시고요. 현대행정학의 출발점은 1887년 1887 우드로 윌슨, 이 사람이 쓴 행정의 연구라는 이 책자가 논문이 이제 현대행정학의 출발점인데, 그러면 우드로 윌슨이 1887년에 이 책을 왜 썼느냐? 자, 그 이유를 좀 봅시다. 여러분 이제 1883년에 미국에서 중요한 법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뭐냐면 펜들턴법이라는 거예요. 펜들턴법. 자, 펜들턴법 중요합니다. 자, 1883년 이 펜들턴법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공무원 제도가 시작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적주의예요. 자, 실적주의라는 게, 자,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주의인데 공무원 채용할 때 개인의 능력과 자격, 뭐 정실이라든지 뭐 당파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 실적을 기준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공무원 된 다음에 정치활동 해요, 못해요? 금지시켜요. 정권 바뀌었다고 공무원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립니다. 신분보장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바로 실적주의예요. 그러면 이 실적주의가 미국에서 1883년에 시작이 됐는데 펜들턴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1883년 이전에는 실적주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확히는 1829년인데요. 자, 1829년에 미국의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자, 잭슨 기억하셔야 돼요. 1829년, 이때는 뭐 19세기 초반일 거고, 그죠? 이때는 뭡니까? 1883년, 1887년, 이건 19세기 후반이죠. 자, 그러면 1829년 미국의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잭슨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시작이 되냐 하면 실적주의와 대비되는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시작이 돼요. 역관주의. 자, 여러분, 역관주의는 이게 이제 한자인데 역관주의 하면 잘 의미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영어로 기억하십시오. 역관주의는 영어로 뭐냐면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스포일스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가 패자로부터 빼앗는 금은보화, 뭐 이런 게 이제 전리품이죠. 그럼 역관주의는 쉽게 표현하면요, 전리품 제도야. 관직이 바로 뭐였냐면 전리품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다. 미국의 연방정부다 그러면 이 정부 안에 수많은 관직이 있죠. 자리가. 이게 바로 전리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연방정부다 그러면 미국 연방정부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러면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자,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 선거에서 자,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공화당에서 후보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가 이겼어요? 민주당에서 이겼죠.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에서 민주당이 승자예요. 그러면 이 연방정부의 공직은 민주당의 전리품이라는 뜻이야. 민주당 전리품이니까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충성심이 강하고 민주당 당원들로 공직을 싹 채우는 거지. 그러다가 4년 뒤에 이번에는 누가 이겼어요? 공화당이 이겼어요. 그럼 공화당의 전리품이죠? 그러면 전임 민주당 출신 대통령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싹 물러나요. 이걸 교체 임용주의라 그럽니다. 교체 임용주의. 자, 그래서 역관주의는 달리 표현하면 전리품 제도입니다. 전리품 제도. 자, 여러분 이 그 역관주의라는 제도는 오늘날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역관주의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행정의 계속성이 확보 안 되죠. 4년마다 공무원들이 싹 물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확보가 안 되고 또 역관주의 하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기보다는 전문성 쌓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정당활동 그리고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역관주의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역관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역관주의는요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이 민주성의 중요한 가치가 대표성이거든요. 대표성. 지금 역관주의에 근거해서 공직을 구성을 하게 되면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은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어. 그럼 그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주당이 공직을 구성하는 게 민주적이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면 대표성을 갖죠. 반면 지금 이 실적주의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적주의는요. 뭐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고 실적을 기준으로 또 뭐 정권 변화와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행정의 계속성 확보 이런 이제 능률성의 장점은 있는데 이 실적주의는 대신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비민주적이에요. 왜냐? 공무원도 국민의 대표자거든요. 근데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적주의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면 19세기 초반 이제 정확히는 1829년인데 미국이 이제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잭슨에 의해서 미국에서 이 역관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해요. 자, 근데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이 역관주의의 폐해가 나타나. 자, 역관주의의 병폐.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요 미국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거든요. 이 산업사회가 되면 사회가 전문화되고 기술화되고 복잡화돼요. 반면 이 역관주의라는 제도는 이 아마추어적인 행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농업사회였거든요. 농업사회는 사회가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죠. 근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바뀌어요? 산업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면 산업사회가 되면 사회가 전문화되고 기술화되고 복잡화되거든요.
그럼 역시 행정도 뭐를 갖춰야 돼요? 전문성하고 기술성을 갖춰야 되는데 기존의 역관주의 갖고는 전문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역관주의의 병폐가 나타나는데 역관주의의 병폐다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부패고 두 번째가 비능률이에요. 자, 부패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역관주의 하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죠. 이렇게 매간매직과 같은 엄청난 부패가 발생했었어요. 실제 미국에서. 그 다음에 능률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거죠. 뭐 공무원들 싹 4년마다 교체되죠. 전문성도 없죠. 자, 이러한 이제 역관주의의 병폐가 19세기 후반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관주의 병폐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예요? 역관주의 병폐가 나타나는 원인은요, 역관주의 때문이지. 그러니까 역관주의 때는 쉽게 말해서 요 행정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관주의 시절은 어땠습니까? 행정이 뭐에 의해서 지배됐어요? 정당 정치에 의해서 지배되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자, 그래서 역관주의 병폐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관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을 콕 집어가지고 더 이상 정당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떼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로 가시면 역관주의 시절은 어떠냐 하면 쉽게 말해서 행정현상 자체가 없었어요. 행정이 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당 정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전리품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땠어요? 역관주의 병폐가 생겼죠? 그럼 역관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행정이라는 걸 콕 집어가지고 더 이상 정당 정치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떼어내는 게 필요하죠? 떼어져 나오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지. 떼어져 나오니까 얘가 어디로 가게 돼요? 관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 1번 하살 표시가 이게 바로 최초의 행정학의 본질이에요. 행정의 본질은 관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1883년 펜들턴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오늘날 같은 실적주의 제도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기준, 정당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실적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잘리지 않도록 신분 보장 받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왜 썼느냐? 바로 1883년 펜들턴법으로 대표되는 역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 펜들턴법으로 대표되는 공직개혁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야 되겠더라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어떻게 하자? 떼어내자.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리고 자, 행정의 본질은 뭐다? 관리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52페이지에 정리를 좀 합시다. 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최초의 행정학을 고전파, 고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고전파 행정학인데 고전파 행정학은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며 동시에 뭐예요? 행정의 본질은 관리라는 거지. 그 밑에 하단 박스에 보시면요, 미국 행정학 태동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4번은 꼭 기억하세요. 잭슨주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역관주의예요. 그래서 1829년 잭슨 체크하시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끊고 공직을 마치 뭐처럼 전리품처럼 차지해서 공직 담당자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죠. 교체. 이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줄이네요.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한 정치. 그러니까 이제 역관주의는 정확히 보면 행정제도가 아니고 정치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정당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관직을 차지하는 어떤 행정? 전문성 없는, 즉 아마추어적인 행정을 한 거죠. 자, 넘겨보시면 5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53페이지 보시면 고전파 행정학, 고전 중요하다 그랬죠? 고전파 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행정관리론이 결합이 된 건데, 그래서 로마자 1번 고전파 행정학의 성립 배경 첫 번째 뭐예요? 19세기 후반이죠?
산업사예요. 이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행정국가가 나타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양가로 2번 이제 역관주의의 폐해, 부패와 비능률이 나타나고, 그리고 양가로 3번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 당시의 공직개혁 운동을 진보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이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까? 펜들턴 법이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이제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펜들턴법으로 대표되는 반역관주의적인 공직개혁 운동에 이론적 뒷받침을 해야 되겠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줄쳐 두세요. 정당 정치에 의해, 즉 역관주의 시절에는 정당 정치에 의해서 행정이 지배당했죠. 이렇게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떼어내자라고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이 떼어져 나왔어요. 그럼 행정의 본질은 뭐가 돼요? 관리가 되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관리. 결정이 아니라 집행. 사실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가치 중립적인 정책 집행 체크하시고 관리와 경영이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학은 뭐를 연구하게 돼요? 관리 기술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 행정학이라 그럽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1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 양가로 1번 봅시다. 최초의 행정학은 11페이지 보고 있어요. 행정관리설이라 그랬죠. 행정의 본질은 뭐다? 관리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행정의 본질을 행정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한번 정책 집행이고, 그리고 뭐예요? 관리와 경영이라는 것이 정부 관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와 경영이 행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줄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고, 이제 행정학자들은 뭐를 연구합니까? 관리 기술을 연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규리카, 어윅, 화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양가로 2번으로 갑시다. 통치기능설이라는 건데요. 통치기능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파 행정학이 형성이 됐다가 1930년대쯤 보면, 자, 1930년대 변화가 발생하는데, 1930년대가 어떤 시기예요? 대공황의 시기죠. 자, 현실의 행정을 봤더니 행정이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책 결정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행정을 봤더니 1930년대 특히 행정이 정책 결정, 원래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가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현실의 행정을 봤더니 행정이 이 정책 결정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은 이것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의 행정을 봤더니 행정이 본래적인 역할인 집행하고 관리뿐만 아니라 뭐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이 수행하는 이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 나오게 돼요. 이게 통치기능설입니다. 통치기능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이 한다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양가로 2번입니다. 통치기능설. 그래서 통치기능설은 달리 표현하면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바로 정책결정 기능, 통치 기능을 말하죠. 저기 기능적 행정학이라는 표현은 앞서 봤던 기술적 행정학은 관리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 자, 이렇게 정책결정이라는 통치 기능이 강조되니까 행정의 초점이 어디로 가게 돼요? 정치로 가게 되죠? 이거를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래요. 자, 행정의 정책결정이라는 정치적인 역할이 강조되니까 상대적으로 뭐하고 멀어집니까? 관리, 경영과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원론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행정을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기서는 집행하고 관리만이 아니라 모두 담당하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료조직의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통치기능서라면 꼭 기억해야 될 학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목하고 애플비예요. 디목과 애플비. 이 사람들은 통치기능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태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